오늘 가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실행했어요. 너무 빡세다.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당연히 들고요. 그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고의 근육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를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께서 수험생분들 제가 지도를 한 10년 정도 넘게 해오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고민이 좀 많은 영역이 암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PD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암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교육 심리라고 그래서 학습법 분야가 따로 있어요. 교육학 자체에. 이거 전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건 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운 좋게 어떤 진짜 특출난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한테 진짜 우연히 배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기라는 건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유리하지만 그것보다는 암기법이라는 건 말하면 전구랑 똑같아요. 내가 전구를 만들어야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면 되거든요. 최초로 개발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방법을 제가 이제 모두 다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요런 전구들이 있구나. 내가 쫙 수집해서 이걸 대량 생산화, 책으로 이제 만들면은 사람들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해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우리나라랑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완전 공부 지옥이에요 진짜. 수험이 진짜 너무 좀 빡빡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저는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 하는 방법 말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한 게 내가 더 머리에 남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저는 근데 우연히 그 방법을 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야 이런 방법 알고 나니까 공부가 너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2, 3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 책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고 틈날 때마다 인터뷰해보고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책을 또 쓰게 된 계기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이제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교사 시험 치시는 분들 보다 보니까 교육학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책에 보니까 이게 교육 심리학이라 그래서 학습 방법, 학습 기술이라 그래서 파트가 암기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알려면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겠다. 두 번째로 이제 뇌신경과학, 뇌신경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전공하신 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게 다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공하신 분들과 검수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하자면 이게 아까 이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방법들과 제 개인적 범위에서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동기가 이제 더 넓어진 거예요. 보편성 있게.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기억력 스포츠라고 하는 카드를 외운다든지 숫자를 외운다든지 이런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건 사실 공부에는 못 쓰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좀 방대하죠. 참 물론 그분들께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기 외워야 되는 범위가 너무너무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이론적으로 제가 재정리를 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처음에 어떤 목표 학생들이 좀 이런 공부 지옥에서 벗어나서 안 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부를 즐겁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게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뇌신경과학 이론에서는 그게 있어요. 암기 자체랑 암기력이랑 또 암기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물론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암기를 잘하겠죠. 근데 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암기 방법을 한다는 게 있고요. 암기의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있어요. 근데 속도 차이는 조금 무의미한 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물론 방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사람은 언제나 1등 해요. 암기가 필요한 시험에서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시는 게 공부할 때 3천등이랑 우리나라 축구 3천등이랑 공부 3천등 어떤 차이가 혹시 나는지 PD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3천등 한다 이러면 프로축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공부 3천등 하면 서울대 가요. 서울대 신입생 숫자가 3,000명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슈퍼 천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경쟁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3,000명 중에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 2,999 또는 2,998의 자리를 놓고 일반적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첫째, 머리가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아까 물론 머리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요. 막 전구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벤터로서의 자질을 갖고는 있다. 번쩍임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계도만 입수하고 공장에서 이거를 돌리기만 하면 나도 방법을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머리가 압도적인 어떤 차이를 내는 거 아니다. 내가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제 분야로 가면은 재능이 많이 중요하겠죠. 근데 공부는 1등만을 뽑지 않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부는 뇌의 작용으로 하거든요. 뇌는 머리의 일부고 머리는 몸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PT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PT 왜 받으세요? 내가 그냥 가서 운동하면 막 근육 막 생기고 막 살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다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기간 내 몸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읽으실 때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뇌를 PT를 해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그래서 오늘 PT를 받으러 갔어요. 오늘 가가지고 책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실행했어요. 두 가지 느낌이 들 거예요. 첫째, 너무 힘들다. 너무 빡세다.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당연히 들고요. PT 받을 때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그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오늘 가서 뭐야 푸시업 300개 하고 뭐 이거 하고 땡기고 사이드 막 레터럴 레이즈 하고 이런다고 몸이 갑자기 펌핑이 되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 당연히 사고의 근육이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를 한번 상상을 해봐 주세요. 내가 기억이라는 걸 놓고 왔을 때 내가 몸짱인지 삐쩍 마른 사람인지. 그래서 하루하루 운동할 때 정말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서 오운완이라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오늘도 운동 완료. 이거 똑같이 기억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오운완이 쌓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암기 기억의 몸짱이 되는 거지, 오늘 당장 효과를 보거나 오늘 괴롭지 않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책을 봐주시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써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중얼중얼하고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집에 뭐 집들이를 하러 오래요. 또는 뭐 연말 파티를 하재요. 새해 파티를 하재요. 뭐 내지는 또 어디 식당에 오래요. 그럼 뭘 외우죠 보통? 계속 중얼중얼해서 뭐 이수역 8번 출구 이렇게 외우고 막 어디 막 밥집 그 무슨 식당이었지 이렇게 외우잖아요. 떠올려보고 또 보고 이러잖아요. 자꾸 보고 반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는데, 그것은 6가지 내지는 7가지 암기 기술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리허설, 시연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암기법이 4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에디슨처럼 개발하거나 또는 그 정보의 한정된 정보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방법들을 제가 2장에서 총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암기 기술 중 5가지 정도가 있고, 첫째가 뭐냐면은 전반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단순하게 바로 외우는 게 아니고 조직화, 덩어리를 좀 나눠서 봐주셔야 돼요. 뇌의 저장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거 보면은 뭐 010 줄 끊고 4개 나오고 또 4개 나오죠. 이거 왜 이런 줄 아세요? 그냥 쭉 붙어 있으면은 이거 11자리를 외워야 돼요. 11자리를. 근데 3개, 4개, 4개니까 010 이따 빼죠. 가끔 가다 011인 사람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덩어리를 묶어주면은 내가 머릿속에도 지식이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11개로 흩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기법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묶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를 또 계층을 막 나누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뭔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글이라는 건 암호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만 쓰는 암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뜨거운 걸 딱 만지면 뜨겁다는 생각을 할 때 외국인은 뭐라고 말하죠? 뭐 it's hot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 뜨겁다고 하죠. 이거는 내 뇌를 한번 거쳐서 나오는 표현인데, 손을 딱 떼는 이런 본능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 본능이 반응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뭔가를 외울 때는 당연히 뇌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시각화 이미지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얼굴이나 제가 입은 옷 색깔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도 제가 한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 목소리는 기억이 나지만 내용은 다 못 외우시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시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법 중에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단서가? 바로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내가 외울 대상들을 시각화하는 걸 멘탈 이미저리라고 합니다. 심상화. 단순하게 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바꿔서 외우는 효율적인 기술들. 이렇게 듣고 막 엄청 복잡한 이미지 떠올리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바꾸는 기술들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드린 게 두 번째. 세 번째 기술은 컨텍스트, 맥락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대상 자체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외우면 훨씬 편해요. 1, 2 중간에 띄우고 4, 5 하면 들어갈 말이 뭐죠? 3이 되잖아요. 뇌가 추론이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외우면 많아 보이지만 떠올리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 숨어있는 맥락들. 맥락에는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물리적인 장소. 어떤 의사를 병원에서 봤을 때는 얼굴을 보는데 그 다음에 따로 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새들어 살던 집이 집주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보니까 어디 뵌 분 같은데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가 맨날 가던 저 감기 걸렸을 때 가던 이제 병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바뀌어도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해요. 이거는 시험에서 써먹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 감정적 맥락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좋은 사람이 기억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적인 맥락 있죠. 예를 들어 병원에 내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서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몸은 좀 괜찮니라고 해야 되죠. 빈칸을 만약 채운다고 치면. 근데 거기서 뭐 먹을 거 없니? 이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또 유추하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조금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뭘 쓰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맥락을 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텍스트를 외우는 게 시험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외우면 시험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논리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게 쭉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 찾고 외우는 법을 연습시켜주는 게 콘텍스트, 맥락화 암기 기법이고요. 네 번째는 일라보레이션, 정교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가장 최종 종착역은 이해거든요. 이해.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해라는 게 이 정교화라는 기법이에요. 뭔가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이거 아닌가? 우리가 별을 받아들일 때 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암기예요. 암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생암기고 이해는 뭐냐면 별? 내가 원래 삼각형을 알고 있고 오각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별이라는 건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별을 안 외워요. 조합법만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야, 별 만들어봐 이러면 머릿속에 별을 찾는 게 아니라 삼각형과 오각형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언어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기법까지 해서 이제 총 5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연 5번째 방법, 4가지 말씀드렸구나. 5번째 방법이 자꾸 내가 할 거 미리 반복해 보는 거.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수원가에서 많이 쓰는 게 변환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변환법. 내가 진짜 외우고 싶은 거를 뭐 노래 가사로 바꿔서 외워본다든지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물론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래서 요 6가지 방법들을 3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1, 2장에서 여러분들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랑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억이 작동하는지 내 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입력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기억의 유지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필요한지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책의 기초. 4장에 넘어가면 이런 기억의 스킬들 뇌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칠 때 책을 다 외우면 막 점수 잘 받고 합격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진짜 전략이 없는 미련한 거예요. 다 외우면 당연히 합격하지만 시험은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시간이란 자원을 에너지를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느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가 테크트리라든지 빌드오더 있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런 말하자면 암기법의 빌드오더를 어떻게 짜는지를 4장에서 가르쳐드리고 5장에서는 프로 선수들의 빌드오더를 가르쳐드려요. 우리가 소위 기억법, 암기법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 저의 방식도 포함이 되고 그 순서대로만 할 수 있게. 변호사님 그럼 5장만 보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럿이 뭔지 파일런이 뭔지 어떻게 누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프로 선수의 빌드오더를 가르쳐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뒀습니다.